첫 번째 발표하셨던 김주현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거는 디지털화의 양면성이 집중과 분산 양쪽의 힘의 균형에 있는데 그 경제 부분을 이제 특히 소나 과업형 경제 같은 그런 경제 부분에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나머지 부분 위에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제 중에 이제 크게 봐서는 디지털이 이 사회에 주는 큰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인 김준 박사님께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의 힘인데요. 우리 소프트웨어 아니면 컴퓨팅을 하신 분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 메인프레임 시대, 집중과 분산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메인프레임은 집중화된 컴퓨팅이죠. 근데 CS는 분산된 힘이죠. 마찬가지로 사회도 저렇게 디지털의 힘 때문에 집중과 분산 양쪽의 힘의 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메인프레임 시대다, CS 시대다, 다시 인터넷 시대다, 클라우드 시대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집중돼 있었고 어떤 시대가 그 분산돼 있었다고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은 클라우드가 있듯이 가장 분산된 시스템인 P2P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디지털의 힘은 집중과 분산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디지털 힘이 사회에 이제 영향을 끼칠 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저는 집중하는 힘과 분산된 각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그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사회에 힘을 끼치고 있다는 게 큰 프레임워크로 앞에서 이제 제시가 된 거고요. 경제 부분을 이제 김주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고 제가 정치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편은 3.0까지는 정립된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입니다. 그 처음에 아테네 우리 고전적인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아테네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이때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였냐 하는 거는 의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여자나 노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제외가 됐었고요. 2.0 시대에는 이제 공화정 시대입니다. 공화정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과도 정치를 통해서 이제 그 왕정을 타파하는 목적으로 있었던 시대가 민주주의 2.0 시대고요. 이제 3.0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주로 정당 정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그 광역 투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디지털 수단에서 어떤 상태가 바뀌었는지 좀 말씀드릴 텐데 복합지배 민주주의인데 이 정당과 시민이 함께 수평적이면서 다중적인 거버넌스를 가져가고 그 힘은 대표적인 디지털의 힘은 SNS라든지 블록체인의 그런 힘을 가지고 민주주의 4.0까지 와 있습니다. 밑에 민주주의 4.0이라고 쓴 거 이 밑에는 이거는 요 앞에 수많은 연구들이 현상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하다가 민주주의 3.0까지는 정립돼 있고 4.0은 저희 연구팀에서 같이 하다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 지배 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단어만 잘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헤테로지니어스 할 때 그 혜택, 복합적인 거, 그 다음에 아키는 이제 지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키가 있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떠오르기 쉬운 체제는 하이어라키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층적인 어떤 위계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키고요. 저런 하이어라키의 반대 개념으로서 가장 가볍고 소프트한 조직으로서 얘기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좋다 나쁘다 제가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특성이 네트워크에는 아키가 없습니다. 그 지배가 없고요. 그냥 협업하는 노드 간의 상호작용만 있습니다. 근데 헤테라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복합 지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트워크의 특성을 따서 그 안에서 이제 지배하는 그런 헤테라키라는 그런 역할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자발적, 개방적 참여와 책임성을 지닌 시민들의 역량을 강조하는 국가 시민 시장의 공치형 민주주의 모델인데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지금의 시대와 과거 한 공화정이 있었던 유럽 근대국가 시대까지 갔을 때 각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배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식들이 그만큼 충만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소수 공화정이 됐던 시대인데요. 이제는 디지털의 힘이 개인한테 오면서 많은 지식과 지능으로 자기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 있다. 그 파워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디지털을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헤테라키를 얘기하는 정치학자들이 헤테라키를 얘기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헤테라키의 여러 가지 작동 기제 중에 이제 액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액상 민주주의 리퀴드인데 이제 부들부들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의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 체계가 딱딱하다는 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표현을 시민의 의사표현을 4년에 한 번씩마다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딱딱하다는 의미고요. 그 부들부들한 액상 민주주의는 이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4년이 아니라 수시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리퀴드한 거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당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견이 올라갈 수 있었다면 액상 민주주의는 저 대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대표한테 일시적으로 권한을 다 위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자기가 직접 나 위임하기 싫다. 그러면 이런 노드들은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사안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액상 민주주의와 헤테라키 민주주의 현상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미 관찰되고 있습니다. 직접 투표하는 체인지.org 같은 미국 사이트나 유나이티드 보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시스템 이름입니다. 유나이티드 보트. 그 다음에 밑에 데모크라시 O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굉장히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액상 민주주의 실현해서 그 플랫폼을 깔아놓고 유엔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정 정당들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액상 민주주의 실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투표, 그래서 투표권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그런 현상들을 3개를 말씀드리가 나열이 되어 있고 밑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런 역할이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잘 구현이 안 되는데 유럽과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굉장히 이런 디지털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정말 소수 정당이다가 디지털 때문에 정당이 된 정당들이 저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장표가 이러한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또 2가지 현상이 또 있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디지털은 집중화의 현상과 분산의 현상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에는 약간 무시무시한 그림을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메타포를 얘기했는데 원형 감옥입니다. 원형 감옥.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가 존재했다가 지금 없어진 미국의 남미의 감옥이 하나 있던데요.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죄수들을 감시하는 중앙탑이 있고요. 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요. 근데 저건 메타포일 뿐입니다. 근데 구현되는 거는 이 시대에서는 충분히 CCTV나 도청 같은 그런 디지털 수단에 의한다면은 충분히 지금도 중앙 감시는 가능하죠. 근데 또 저걸 또 시민들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이 또 정부를 감시하기도 하죠. SNS나 여러 가지 우리 청원한 시스템들 이용해서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또 정부를 상호 감시하기도 하고 우리끼리도 감시하죠. 그게 SNS와 우리 오피스 공간에서는 또 유리벽이 시놉티콘이라고 하는 상호 감시되는 저는 그 체제의 한 예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 시대 저 현상이 아주 극명적인 를 드러냈어요. 보안성이 높은 걸 알려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뒤에서 시위가 있으면 앞쪽에 물병을 전달한다든지 시독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자율적인 텔레그램 안에서 일어났는데 또 중국이
저 텔레그램 안에 침투를 해서 전화번호를 가져가서 또 신원 파악에 이용하는, 그러니까 감시와 시민의 그런 분산된 힘이 함께 작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만에 저거를 거브제로라고 있는데요. 저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해바라기 혁명,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홍콩을 얘기하지만 2014년에는 이제 대만을 했었는데, 해바라기 혁명 당시에 이제 정부가 지금의 중국 송화법과 비슷한 법을 이렇게 중국 그 입법원에서 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운동을 계기로 대만의 거부제로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또 집중과 분산의 힘이 또 하나 있는데요. 또 기업은 항상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점하는 힘이 있죠. 근데 지금은 오늘 이야기의 많은 주제이기도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지만, 또 반대의 힘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거를 독점 기업에 대응하는 알고리즘 소비자라는 개념이 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담합은 실제로 그 법원에서 판결될 정도 있었지만, 소비자의 감시들이 또 일어나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비트네이션이라는 그 가상 국가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온라인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핵심 인프라로 해서 신분 보증, 분쟁 해결, 결혼 이혼, 유언 등을 하는 이런 가상 국가가 진출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국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모든 부분이 가상 세상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군사 부분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해서 이제 공격이 있어야 될 텐데요. 다만 이런 시스템들이 또 물리적인 어떤 국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또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경국가, 디지털 국가가 저렇게 나눠질 수 있고, 비슷하게 저런 구현되는 예로는 에스토니아, 핀란드의 시민권은 전자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핀란드 시민권 해결하는 문제는 정말 사회문제 해결형,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민들이 이제 그 핀란드에 왔는데 이 신분증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구권에서는 계좌 하나 틀 때도 굉장히 신용이 있어야지 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난민청에서 심사를 해서 적법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원을 발급해주면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투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다른 세션에서 블록체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뭐 트릴레마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블록체인으로 다 분권화가 보장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세 가지, 확장성과 집중성과 분권성, 요 세 가지는 서로 트릴레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완전히 분권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집중과 컨트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수기 민주주의 시대에 이제 돌입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정 공론화위원회를 열었죠. 근데 저 프로세스가 보면 디지털 그 수단을 굉장히 도입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수기 민주주의를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참여의 양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수기 민주주의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면, 정말 말할 전문성과 그 다음에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기 민주주의의 가정에는 여기 잠깐 있습니다만, 원정 공론화 같은 경우는 2박 3일을 모여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50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토론을 해갔어야 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과 그 사람들 다 몰려다 보니까 참여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직접 민주주의가 이 시대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참여의 비용이, 온 국민이 다 국회의원처럼 정치권과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런다면 굉장히 참여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수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참여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서 그런 참여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 비용을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교통 숙박을 다
한 곳에서 모여서 할 게 아니라 뭐 만나서 킥오프 미팅 같은 경우는 함께 할 수 있겠죠. 근데 디지털 수기 민주주의가 도입되면 2박 3일이 아니라 그 시간이 뭐 반나절로 줄 거고 하루 정도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고요. 이 프로세스를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고 싶은 데는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해진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절차. 민주적인 절차.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 어떤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그러한 정치학자들이 이미 정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봤을 때는 디지털 수기 민주주의는 정말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장편은 처음에 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론화위원회가 끝냈을 때 의견들이 어떻게 변해갔냐를 이제 정리한 겁니다. 어떤 정당에 속해 있었다면 의견이 저렇게 안 변했겠죠. 근데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의견들이. 이게 또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그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준 원장님도 아까 산업혁명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술 결정,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얘기는 기술 결정론적인 얘기가 아닌 기술 사회의 이제 공진화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어떤 기술이 있어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다. 그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회와 기술은 공진화하는데요. 이 장편은 이제 그레이트 디버전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산업혁명이 왜 출발했으며 나중에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이제 규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쟁과 요 시기쯤에 경쟁과 재산권과 직업정신의 차이가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의 차이가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4.0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있다면 일반 국민들까지 아니면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많은 대중들까지 디지털레이제이션의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수기 민주주의 같은 것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 사회와 기술이 잘 공진화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